자, 오늘은 이 선을 세게 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걸 못 말려서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유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이 못 말리는 미국의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란의 대사관에 누가 있었냐? 이 사령관, 지휘관까지 있었거든요. 커맨더가 있었는데, 그래서 총 이란의 사망자가 7명이 나왔고 시리아 사람이 6명이 숨졌습니다. 이게 4월 1일자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로서도 사실상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남의 나라에서 작전도 많이 하고 별걸 다 했지만 남의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을 폭격했다. 이건 이스라엘로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 처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정말 숙적이잖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왔습니다. 이란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사관이라는 게 뭐죠? 사실 그 나라의 영토인 셈입니다. 시리아를 때렸지만 거기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라는 것은 결국 이란 영토를 이스라엘이 사상 최초로 직접 때린 사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란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대선 전에 중요한 게 미국 경제를 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빨리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6월 말 정도에는 금리를 좀 낮춰라. 그렇게 연준에 좀 막 진짜 부탁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고용 사정이 좋은데 유가마저 들썩거린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죠. 그럼 연말에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다면 바이든 재선에 그러지 않아도 악재가 많은데 정말 악재에 악재를 더한 셈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란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당한 셈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대사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공식 대사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대사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대사관이고 영토니까 자 미국이 뭘 걱정하느냐 이르면 다음 주 이 다음 주니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중동 지역에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군사시설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자기들이 공습한 건 아닌데 이란은 미국도 똑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공격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더 불을 지르고 있어요. 건드리면 다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야 너 폭격까지 했으면 좀 가만히 있어 뭐 5인이라 하던가 뭐 좀 그렇게 하지 야씨 건드리기만 해봐 너 다쳐 이러면서 오히려 네타냐후는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4월 1일 날 똑같은 날이죠. 구호단체까지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가자지구 구호에서 굉장히 앞장섰던 곳이에요. 월드 센트럴 키친이 무려 4,200만 끼의 식사를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사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폭격을 한 겁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 뭐 그래 뭐 좀 뭐 미안하네 뭐 조금 이런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 다시 써야겠네요. 의사회. 자 이스라엘의 오폭이라는 걸 인정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누구의 공격을 받느냐 이스라엘의 조준 사격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자기들을 노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 지금 구호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가자 지구의 뭐 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식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가자 지구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방법, 즉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게 만들어서 이 전쟁을 일종의 식량 전쟁 그리고 필수 의료 전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유가 급등 가능성이 진짜로 문제가 됐거든요. 뭐 이번 주에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유가가 이거 좀 안정되나 했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쭉 올라가는데 막판에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 2달 내로 전쟁을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6개월째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주변 국가들로부터 중동 국가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분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들다 보니까 유가가 드디어 브렌트유 기준으로 다시 90달러대를 회복하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미국이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대로 있으면 내가 이거 재선에 물가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겠네.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하다 보니까 악시오스 같은 언론에 이런 제목이 나왔죠. 미국은 더 이상 너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비비 이 네타냐후의 중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비비 네타냐후인데 비비 그러니까 무슨 애칭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베냐민 비비 네타냐후. 근데 비비라고 표현을 하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언론이 최후 통첩, 동맹 파기 시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동맹, 파기?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 이건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지금 어떤 나라를 봐도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르는 명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인지적 동맹이라는 건데, 서로 아무런 문서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우린 동맹이지라는 게 저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가 인지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동맹 파기 시사라니.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야 동맹을 파기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뭘 믿고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진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문서상의 동맹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어쨌든 인지적 동맹 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인지적 동맹 관계에서 사실 잘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고 이스라엘은 진짜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미어샤이머 교수 정말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해석만 물론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로비가 사실은 미국이 중대한 이 어떤 피해를 보면서 중동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다. 즉 로비 자금 한 몇백억 원, 뭐 뒤로 도는 그런 돈까지 다 합쳐도 몇천억 원도 안 되는 그런 돈 때문에 이스라엘에 돈을 막 몇 조 원씩 갖다 바치고 미국의 국익은 몇십 조씩 손해보는 일을 로비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미어샤임 교수가 워낙 대가긴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학계에서도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애착이 있죠. 자, 미국인의 45%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갑니다. 교회는 안 가는데 그래도 저 밑바닥에 그래 나는 기독교를 믿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이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유대인은 정말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복음주의 이 사람들은 한 1,000만 명대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예 진짜 유대인이 일종의 조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표, 이 1,000만 표도 엄청 중요하고 또 이 범기독교 45%, 뭐 교회는 안 가도 내가 그래도 기독교지 하고 개신교지 하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표가 대선 때가 될 때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눈치 그리고 이스라엘 눈치를 아예 안 보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로비가 통했을 수도 있고요. 미어샤이머 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표심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미국은요. 이스라엘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 무슨 일을 했느냐. 2019년 10년 동안 해마다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 원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자, 둘 사이에 아무런 조약 관계가 없어요. 그냥 퍼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선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자, 이게 3월 31일 기사인데, 아니, 미국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 25억 달러, 3조 3천억 원 규모의 전투기와 무기를 이스라엘에 이전하는 거. 야, 우리는
돈 내고 좀 사고 싶다. 그래도 전투기 잘 안 파는데 이스라엘한테는 공짜로 막 주기도 하고 그냥 이전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 보이세요?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보면 진짜 억울합니다. 우리 32,000달러. 이스라엘이 가난한 나라냐? 도대체 원조를 왜 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스라엘이 54,000달러예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60%가 많은 거예요. 1인당 GDP가.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동맹이거든요. 문서상 동맹인데 이 가짜 동맹, 아니 뭐 인지적 동맹, 이런 동맹 관계한테는 막 퍼주고, 우리는 보세요. 5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한테 주둔비로 내놔라. 지금 너희 1조 원밖에 안 내면 안 된다. 5조 내놔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분명히 또 우리나라한테 5조 원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해마다 5조 원.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해마다 5조 원을 퍼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무려 60%더 잘 사는데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이거 진짜 억울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바로 미국 정치에서 로비의 파워, 그리고 복음주의가 미국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도 말이죠. 미국이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고 또 심지어 회초리도 때리거든요. 너 우리 미국 말 안 들으면 진짜 이 원조 다 중단하고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어. 너랑 나랑은 지금 문서상 이 동맹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진짜 끊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지금 미국이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을 무시하고 무리한 확전을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해석 중에 하나는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최근에 가장 낮은 게 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로 기록을 했고요. 가장 높게 나온 게 15%인데 이것도 거의 처참하게 거의 꼴찌입니다. 일본이 그 다음인데 일본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현재 기시다 일본 총리를 제외하면 거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3월 31일, 이게 묘한 게요. 3월 31일부터 네타냐후 퇴진 운동이 지금 현재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묘합니다. 대부분 현재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공격이 일어난 날짜가 4월 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3월 31일부터 얼마나 강력한 시위가 일어났냐? 이걸 한번 보시면요. 확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시위를 하니까 4월 1일에 갑자기 지금 현재 뭐 남의 나라 대사관까지도 공격을 하고 여기다가 시민단체까지 건드린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랍에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시민단체, 구호단체가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구호단체가 공격이 계속되는 한 어쩔 수 없다. 구호 활동을 중단한다. 그래서 가자지구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 붕괴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네타냐후 지지율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이게 좀 중요한데, 자, 최고치 15%, 또 아니면 7%, 요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원래 전쟁 중이면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져야 정상이거든요. 당연히 네타냐후도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 네타냐후가 몇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 군대가 나서 막 싸우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뭔 일을 했느냐 하면, 이 하마스에 대한 안보 실패의 책임, 그러니까 공격을 기습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사령탑인 결국 총리한테 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총리가 무슨 짓을 했냐? 네타냐후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안보 실패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전부 다 군대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실패를 군에다 전가한 겁니다. 앞서서 나가고 막 총 들고 싸우는데 네 잘못이야, 네 잘못 하고서 등 뒤에다가 사실은 진짜 칼을 꼽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달 안에 전쟁을 끝나겠다고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6개월째 블랙홀이 되놓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의를 갖고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모였던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질 석방 노력을 안 했던 이유가 2달 안에 승리한 다음에 이거 인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저놈들 괴멸시키면 돼. 라고 했는데 인질 석방 노력을 안 하고 6개월째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거죠. 아니 그럼 먼저 석방 노력을 하던가 안 하고 6개월째 이게 뭐냐. 거기다가 인질 5인 사살까지 하면서 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짜 애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건 제가 보기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문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군 기피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대 안 가겠다고 군대 빼는 사람들, 도망간다? 아, 이거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건 좀 아니고요. 도망간다기보다는 하여튼 군대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군 기피자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정말 다르죠. 막 목숨 걸고 지금 막 해외에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즉 유대교를 열심히 믿지 않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인구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는요, 인구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랍계 주민들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는 진짜 초원리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레디라는 사람들인데 진짜 말로는요. 가장 아랍에 강경하게 나옵니다. 진짜 말로는 정말 저 아랍계를 다 몰아내고 심지어 다 죽여서라도 우리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정작 자신들은 병역 기피를 합니다. 조건이 뭐냐? 이 사람들 하레디는요. 3년 동안 종교 활동을 하니까 우리는 군대에 안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경제 활동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세속적인 유대인이 진짜 불쌍하다 할 정도로 좀 안 된 게 뭐냐 하면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야, 유대교를 약간 아주 강렬하게 믿지는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돈 많이 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한 5만 5천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인당 GDP가. 근데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만 따져놓고 보면 1인당 GDP가 한 9만 달러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머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완전히 먹여 살립니다. 물론 이 유대인 말고 여기엔 아랍계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보조도 좀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유대권 때 진짜 유대교를 진짜 열렬하게 믿는 사람들, 진짜 초원리주의 이 사람들, 하레디 사람들은 절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보조금으로만 생활을 해요. 근데 아이는 6명씩 낳아서 인구가 폭증을 합니다. 자, 2030년대가 되면 이 사람들의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네타냐후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은 거죠. 2달 동안 전쟁하고 이제 다시 경제 활동하고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돈 열심히 벌던 사람이 군대 간다고 왔다가 이제 2달 지나고 이제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전쟁이 안 끝나. 근데 문제점은 진짜로 전쟁하자, 뭐 아랍계의 씨를 말리자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하레디 사람들은 정작 군대를 안 간단 말이죠. 인구도 폭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젊은 인구 잔뜩인데. 그래서 이제 강제로 입대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BBC 코리아의 자, 썸네일 제목입니다. 죽더라도 입대 안 한다. 이 BBC 코리아의 내용에 나와요. 자, 우리는 죽더라도 절대 입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뒤에 웃고 계신 여성분이 계속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여성분이 왜 웃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이 동영상을 본 제 입장에서 뭐냐면 비웃는 것 같아요. 니들이 전쟁하자고 그렇게 아랍계 씨를 말리자 그러고 뭐 우리 영토를 다 되찾아서 몽땅 아랍계 전쟁하자 그런 다음에 니들은 죽더라도 입대를 하지 않아? 그런 상태로 뭔가 좀 일종의 비웃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이 영상 내내 이 사람이 인터뷰한 하레디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내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 네타냐후 입장에서 진짜 곤란한 게 지금 세속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열받았어요. 야, 쟤네들 왜 군대 안 보내?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달 내로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지율도 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지층도 등을 돌린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퇴로가 없는 네타냐후. 근데 4월 1일자에 이제 마구잡이로 곳곳에 공격을 하고 온갖 공격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네타냐후는 뭐 이 공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은 대사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군사 시설이었다.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들은 정말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퇴로가 없어진 네타냐후가 지금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퇴로가 없는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썰도 있는 거죠. 하나의 썰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근데 바이든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이 지금 코앞에 와 있잖아요. 자, 미국의 대선은 사실 돈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에이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이펙. 여러분, 이 에이펙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하고 완전히 다른 에이펙이 있습니다. 발음 같은데. AC죠. 자,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대놓고 뭐라고 써있냐? 자, 이스라엘을 위한 로비 단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로비를 한다고 대놓고 밝힐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비 자금이 미국 대선에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계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좀 약간 미국을 좀 무시한 행동, 이런 행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선을 지금 현재 한 9달도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말 네타냐후가 막 나가는 건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국의 국익에 아주 부합하는 얘기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동 세계, 아랍 세계를 잡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랍이 자꾸 중국 편이 되는 건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아랍의 형제들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이게 이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가 옛날에는 정말 적대시했었는데 최근에는 관계가 자꾸 좋아지는 관계에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란하고 전쟁하게 된다면 아랍계 형제들을 자극했다고 사우디나 아니면 다른 순위파 국가들한테도 결코 미국이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사우디에 전부 다 공동으로 줄을 대는 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이 틈을 파고 들어가면 석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석유만 있으면 언제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손에 얻게 됩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대만을 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거 잘못해서 중동 국가를 중국에 넘겨줬다간 정말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한테 네타냐후의 행동이 과연 유리한 거냐? 그렇지 않죠.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확전이 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유리한 거고, 가자 지구에 대해서 충분히 보복 공격을 했고 가자 지구에서 다시 재보복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만 시키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의 경제가 망가질 정도로 오랫동안 전쟁하는 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도 결국은 사우디하고 수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동 지역에서 순위파하고는 자꾸만 화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놨던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경제를 위해서 중동과 협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네타냐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전쟁이 자꾸만 더 심화되고 자꾸만 이스라엘이 선을 넘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협력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틈을 자꾸만 누가 먹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이든의 목표가 대선에 승리하는 데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 충실할 것이냐에 따라 이게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에이펙의 자금도 필요하고 경제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이 복합적인 고차 방정식의 현대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든의 어깨가 정말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정말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죠. 자, 이게 1970년대 자 석유 가격과 미국의 코어 인플레이션율인데, 잘 보시면 거의 똑같죠? 자, 이게 지금 유가가 폭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코어 인플레이션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로 미국이 분석한 대로 보복 공격에 나서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보복하는 걸 바이든이 막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무래도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 그리고 바이든이 원래 외교 천재라면서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외교 천재인지 모르겠는데 제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서 정말 제대로 된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이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일본은 이스라엘하고도 충분히 친합니다만 중동 국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양쪽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중동이 왜 중요합니까? 석유를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니까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AI 혁명, 우리 대한민국만으로는 지금 현재 이 천문학적인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불확실하죠. 근데 지금 이 많은 돈으로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막 5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오일머니로 AI 혁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이 돈이 필요한 거죠. 왜냐? 지금 일본 입장에선 AI 혁명에서 한국보다는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절대 저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우디나 아니면 이런 어떤 중동의 오일머니하고 결합한다면 우리나라를 제치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양쪽의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